11장 미숙의 선택. 미숙의 이사 날짜가 다가왔다. 그녀는 보증금을 돌려받아 아들의 빚을 갚고 작은 딸 집으로 가기로 했다. 서현아, 내 마지막 밤인데 함께 있어 줄래? 당연하지. 우리는 거의 텅 빈 그녀의 방에 앉았다. 짐은 다 싸고 남은 건 침대와 탁자뿐이었다. 여기 1년밖에 안 있었는데 아쉽네. 다시 올 수도 있잖아. 글쎄, 아들 빚 다 갚으면 10년은 걸릴 거야. 미숙이 쓴웃음을 지었다. 근데 후회는 안 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보단 나으니까. 훌륭한 엄마야, 너는. 훌륭한 엄마면 애초에 이런 일이 없었겠지. 아들을 제대로 못 키운 거야. 미숙아,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안 돼. 그들도 자기 인생이 있어. 그래도 그녀가 눈물을 닦았다. 서현아, 너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여기서 나도 우리 대학 때는 라이벌이었잖아. 서로 이기려고만 했고 이젠 아니지. 응. 이젠 그냥 친구야. 처음으로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질투, 현재의 후회, 미래의 희망. 서현아,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모임 계속해줘. 엘리시움의 그림자. 그게 여기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야. 당연히 계속할 거야. 그리고 미숙이 잠시 머뭇거렸다. 내 이야기를 잊지 말아줘. 내가 여기 있었다는 것,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 잊지 않을게. 약속해. 다음 날 아침 모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미숙을 배웅했다. 윤혜경도 왔다. 미숙 씨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윤 여사님. 그리고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정말. 미숙이 한 사람씩 안았다. 이창수 씨, 정수진, 김종철, 그리고 모든 사람들. 마지막으로 나를 안았다. 서연아, 꼭 행복해. 너도. 나 지방 가서 작은 딸이랑 손주들이랑 살 거야. 시끄럽고 바쁘겠지만 외롭진 않을 거야. 좋겠다. 너도 언제든 놀러와. 방 하나 비워둘게. 갈게. 택시가 왔다. 미숙이 차에 올라탔다.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다. 서현아, 사랑해. 나도. 택시가 멀어졌다. 나는 손을 흔들었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돌아서는데 윤혜경이 다가왔다. 교수님, 미숙 씨가 떠난 게 제 잘못 같아요. 아니에요.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죠. 윤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교수님, 다음 모임에서 제가 제 이야기를 더 해도 될까요? 진짜 이야기를요. 물론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12장. 변화의 물결. 미숙이 떠난 후 모임은 더욱 활발해졌다. 사람들이 더 솔직해졌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윤혜경은 자신이 실은 글쓰기를 좋아했다는 걸 고백했다. 하지만 외교관 부인으로서 취미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그녀는 이제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김종철은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엄격한 할아버지가 아닌 그저 사랑하는 할아버지로서.
이창수 씨는 자신의 치매 일지를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정수진은 아들에게 먼저 연락했다. 이혼 후 처음으로.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2시간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변화는 개인을 넘어 엘리시움 전체로 퍼졌다. 관리사무소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근처 초등학교 아이들을 초대해 입주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은 매니저가 내게 물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뭔가요? 성공 스토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패와 좌절도 나누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한테도 그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매니저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괜찮겠네요. 진짜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첫 교류 프로그램 날 20명의 초등학생이 왔다. 10살에서 12살 사이였다. 이창수 씨가 먼저 나섰다. 애들아, 할아버지가 말해줄게. 할아버지는 지금 치매라는 병이 있어. 기억을 잘 못해. 아이들이 조용해졌다. 무섭지? 할아버지도 무서워. 근데 말이야, 무서워도 괜찮아. 슬퍼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아. 그게 인생이거든.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할아버지, 그럼 어떻게 해요? 무서울 때? 친구들한테 말해. 혼자 참지 말고. 할아버지는 평생 혼자 참았는데 그게 실수였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수진이 이어받았다. 나는 변호사였어. 멋있지? 근데 일만 하다가 가족을 잃었어. 이혼했거든. 아이들이 웅성거렸다. 너희들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여러 손이 올라갔다. 의사, 선생님, 유튜버, 과학자. 좋아. 근데 말이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거. 그걸 잊지 마. 윤혜경은 자신이 쓴 동화를 읽어주었다. 완벽한 공주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이야기였다. 아이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실패하고 후회하고 넘어지죠. 하지만 그게 인생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한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는 후회 안 해요? 다르게 살 걸 하고? 후회해. 많이. 근데 말이야, 후회도 내 인생의 일부야. 그것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한 여자아이가 내게 다가왔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도 여기 같은데 계세요.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자주 가서 이야기 들어드려. 할머니 인생 이야기. 재미없을 것 같은데. 재미있을 거야. 할머니도 너처럼 어렸을 때가 있었어. 사랑도 하고 꿈도 꿨어. 그 이야기를 들어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머니를 더 사랑할게요. 나는 그 아이를 안았다. 작고 따뜻했다. 13장. 이상준의 귀환. 어느 날 오후 로비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다. 이상준 회장이었다. 회장님. 그는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집사람이 여기 계셔서요. 면회 왔습니다. 부인이 여기 계세요? 네. 제가 떠난 후에 입주하셨어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저 때문에 고생하셨거든요. 빚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신 거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회장님, 잠깐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아, 감사합니다만. 부탁입니다. 우리는 라운지 구석에 앉았다. 그는 많이 늙어 보였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교수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회장님은요? 저는. 그가 한숨을 쉬었다. 아들 집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눈치가 보이더군요. 며느리 얼굴도 편치 않고. 힘드셨겠어요. 제 자업자득이죠. 위작에 속은 것도 무리하게 사업한 것도 다 제 잘못이니까. 회장님, 내가 그의 손을 잡았다. 실수는 누구나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저는 제가 만든 모임이 있어요. 같이 가시겠어요? 부인도 계세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모임에 이상준 부부가 왔다. 부인 강숙희 여사는 조용하고 단아한 분이었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상준이 일어나 말했다. 저는 몇 달 전 이곳을 떠났습니다. 수치스러워서 죄송해서. 하지만 오늘 다시 왔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회장님, 앉으세요. 김종철이 말했다. 우리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 할 뿐이죠. 이상준이 눈물을 글썽였다. 감사합니다. 강숙희 여사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저희는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대화는 한 달 전부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남편이 떠나고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됐어요. 무서웠죠. 하지만 동시에 자유롭기도 했어요. 제 생각을 할 수 있었으니까. 당신. 이상준이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봤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평생 당신 말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어서. 알아요. 하지만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참기만 했죠. 강숙희가 남편을 바라봤다. 여기 와서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깨달았어요. 침묵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당신을 편하게 해주려고 입을 다물었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를 멀어지게 했어요. 당신 말이 맞소. 이상준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나는 평생 내 방식대로만 살았어. 사업도 가정도. 당신 의견은 묻지도 않았고. 이제라도 물어봐요. 당신은 나와 계속 함께하고 싶소? 강숙희가 잠시 침묵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 들어주겠어요. 진짜 대화를 하고 싶어요. 사업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꿈, 후회, 두려움. 그런 것들. 이상준이 눈물을 닦았다. 약속하오. 이제부터는 당신 말을 듣겠어. 진짜로.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다. 70년을 산 부부가 비로소 진짜 대화를 시작하는 것. 윤혜경이 말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대화는 하지 않았어요. 그가 죽고 나서야 후회했죠. 더 많이 이야기할 걸 하고. 저도요. 이창수 씨가 덧붙였다.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평생 몇 번 안 한 것 같아요. 민망해서. 근데 이제 후회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수진이 말했다. 지금 말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이창수 씨가 웃었다. 그래야겠어요.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두 웃었다.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이었다. 그날 이후 이상준 부부는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했다. 이상준은 결국 다시 엘리시움에 입주하기로 했다. 아들이 반대했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다. 아들아, 아버지도 자기 인생이 있다.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 그것이 그가 평생 자식에게 한 첫 번째 솔직한 말이었다. 14장 모임의 확장. 엘리시움의 그림자는 이제 단순한 모임을 넘어서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밥을 해먹고 산책을 하고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갔다. 이창수 씨의 제안으로 버킷리스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함께 실현해 보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의 리스트를 적었다. 윤혜경 내 이름으로 동화책 출판하기. 이창수 아내와 함께 춤추기. 정수진 아들과 화해하기. 김종철 손주들에게 편지 100통 쓰기. 이상준 아내에게 프로포즈 다시 하기. 강숙희 유아 그림 배우기. 나 내 인생 이야기 완성하기. 우리는 하나씩 실현하기 시작했다. 윤혜경의 동화책을 위해 정수진이 출판사 연결을 도와주었다. 그녀의 법률 지식이 계약서 검토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창수 씨와 아내를 위해 우리는 라운지에서 작은 댄스 파티를 열었다. 느린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70년을 함께한 부부가 서툴게 춤을 췄다. 이창수 씨는 스텝을 자주 틀렸지만 아내는 웃으며 그를 이끌었다. 정수진은 마침내 아들을 만났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엄마가 미안해. 내가 필요할 때 없어서. 아들도 울었다. 저도 미안해요, 엄마. 엄마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김종철은 매일 손주들에게 편지를 썼다. 자신의 어린 시절 아버지로 살았던 날들, 그리고 후회들을. 5번째 편지를 받은 손녀가 전화를 했다. 할아버지, 편지 너무 좋아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따뜻한 분인 줄 몰랐어요. 김종철은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이상준은 아내를 한강 유람선에 데려갔다. 가판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다. 40년 전에 제대로 못했던 것 이제라도 하고 싶소.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강숙희가 웃으며 울었다. 네, 또 하겠어요. 나는 내 인생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대학생활, 남편과의 만남, 자식들의 성장, 그리고 이곳에서의 깨달음까지. 손이 아플 때까지 썼다. 어느 날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나 대박 소식이 있어. 뭔데? 작은 딸이 작은 카페를 차렸는데 거기서 내가 요리를 하기로 했어. 샌드위치랑 케이크. 진짜? 축하해. 응. 작지만 내 일이 생긴 거야. 70에. 그녀의 목소리가 얼마나 밝은지. 나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났다.
미수가 행복하구나. 응. 이상하지? 돈도 없고 작은 집에서 손주들이랑 북적대며 사는데 행복해. 이상하지 않아. 그게 진짜 행복인 거야. 서연아, 너도 행복해? 나는 창밖을 보았다. 한강이 반짝였다. 라운지에서는 우리 모임 사람들이 모여 웃고 있었다. 응. 나도 행복해. 15장. 위기.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할 수만은 없었다. 이창수 씨의 치매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어느 날 그는 복도에서 길을 잃었다. 여기가 어디죠? 집에 가야 하는데. 간호사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울고 있었다. 아내가 기다려요.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하지만 그의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이창수 씨를 그의 방으로 데려갔다. 그는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신들은 누구죠? 창수 씨, 저예요. 서연이. 서연? 서연이가 누구죠? 내 가슴이 무너졌다. 그와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그에게는 이미 사라졌다. 의사가 왔다. 이제 전문 요양시설로 옮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1:1 케어가 필요해요. 안 돼요. 내가 말했다. 여기가 그분의 집이에요. 우리가 돌볼게요. 교수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4시간 케어가. 우리가 교대로 할게요. 밤낮으로. 모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돕겠습니다. 김종철이 말했다. 나도요. 윤혜경이 덧붙였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여러분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더 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될 테니까. 그때 누군가 돌봐주길 바란다면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죠.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즉시 연락하세요. 우리는 이창수 씨를 위한 케어 일정표를 만들었다. 2시간씩 교대로 누군가는 항상 그의 곁에 있기로 했다. 처음에는 쉬울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창수 씨는 밤낮을 구분하지 못했고 때로는 폭력적이 되기도 했다. 어느 밤 그는 김종철을 밀쳤다. 당신은 누구야? 내 집에서 나가. 김종철이 넘어졌다. 허리를 다쳤다. 죄송합니다. 이창수 씨의 아들이 와서 사과했다. 이제 시설로 모셔가겠습니다. 여러분께 더는 폐를 끼칠 수 없어요. 아니에요. 김종철이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하지만 다치셨잖아요. 나이 들면 넘어지기도 하죠. 창수 씨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관리사무소에서였다. 이창수 씨 케어는 이제 한계입니다. 매니저가 말했다. 다른 입주민들의 안전도 고려해야 해요. 밤에 소리 지르시면 다들 놀라시고 복도를 배회하시면 위험하고.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내가 물었다.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권고드립니다. 그건 이창수 씨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적절한 케어를 받게 하는 겁니다. 적절한 케어는 사랑입니다. 전문 시설이 아니라. 교수님,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적이 아니라 인간적인 겁니다.
우리는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투표가 진행되었다. 이창수 씨를 계속 엘리시움에 둘 것인가, 아니면 전원시킬 것인가. 투표 결과는 팽팽했다. 찬성 23, 반대 27. 이창수 씨는 떠나야 했다. 16장. 이별과 깨달음. 이창수 씨가 떠나는 날 우리 모임 사람들은 모두 모였다. 그는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를 기억했다. 창수 씨 행복하세요?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당신은 착한 사람 같네요. 그 말에 모두가 울었다. 구급차가 그를 데려갔다.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거죠? 윤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종철이 대답했다. 하지만 부족했어요. 부족한 게 아니라 한계였습니다. 우리도 늙고 약하니까. 그날 밤 모임에서 우리는 침통했다. 우리가 말했잖아요. 서로 돌본다고. 정수진이 말했다. 근데 결국 못 지켰어요. 지켰어요. 내가 말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결과가 전부는 아닙니다. 과정도 중요해요. 우리는 창수 씨를 사랑했고 끝까지 함께하려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윤혜경이 눈물을 닦았다.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창수 씨도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상준이 덧붙였다. 뭘요? 취약함을 받아들이는 거. 우리는 모두 언젠가 창수 씨처럼 될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대신 받아들이고 서로 돕는 것. 그게 진짜 공동체라는 걸. 우리는 침묵했다.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럼 우리 다짐합시다. 강숙희가 말했다. 우리 중 누군가 아프면 끝까지 함께한다고. 시설로 보내야 할 때가 와도 방문하고 사랑한다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맹세합니다. 우리는 모두 손을 모았다. 다음 날 나는 이창수 씨가 있는 요양병원을 찾아갔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였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창수 씨. 내가 손을 잡았다. 그가 나를 봤다. 눈에 초점이 없었다. 오늘은 제가 책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가져온 책을 펼쳤다. 그가 좋아하던 시집이었다. 별 해는 밤 윤동주. 시를 읽는 동안 그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알아본 걸까? 아니면 그냥 따뜻함을 느낀 걸까? 모르지만 괜찮았다.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었다.